반갑습니다. 오늘 제 8회 한영원 문학 캠프에 오늘 귀하신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사실 벌써 저희가 초대해서 선생님의 시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들을 안고 품고 그리고 우러르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또 기꺼이 어려운 이 동네까지 왕림해 주신 우리 천양희 시인께 박수로서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뭐 탐구와 연구를 여러분들이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941년 2년 그냥 해봐시오. 음력 12월 12월 2살 더 많아요. 예. 음력 12월 13일 손해봤어요. 손해봤어요. 예. 음력 12월 13일 그래서 양력으로 하시죠? 1월 예. 20하루 20하루. 예, 1월 20하루 부산 사상초등학교 예. 모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중학교는 잘 몰라요. 경남여중.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춰 나갑니다. 고등학교는 경남여고. 대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 진관 305호실. 예, 기숙사. 기숙사.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셨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 영화도 좋아하시고. 영화 뭐 다 또 좋아해요. 밤길 늦게 들으는 것도 좋아하시고. 예. 많이.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 이화여대 국문과를 다니실 때 이제 등단을 하셨죠? 3학년 때 박두진 선생님 추천으로. 박두진 선생님 추천으로 그 어렵고 어렵다는 현대문학 3회 추천. 예. 최고의 등단 과정입니다. 지금의 현대문학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주 가장 그 작가들의 선망을 받는 그리고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곳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사랑도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난 고난의 또 시인의 단련기가 형성이 됩니다. 저 이렇게 아까 들어오실 때 올르실 때 이렇게 관심 기울이셨죠? 이게 부들입니다. 부들입니까? 부들. 요 옆에 이제 연꽃, 홍련.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신난 고난의 그 문화가 거의 닮아 있다. 부들부들 떨던 그 젊은 날의 고통이 한 꽃의 연송이 시로 이렇게 승화되는 이 과정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연출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역시 이정록 시이십니다. 여기만 심은 게 아니고 저 바깥에 뺑 둘러서 이렇게 부들과 연을 심었는데 저쪽이 조금씩 좀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선생님께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또 시공부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아까 나라 걱정 얘기하던데 이 시대와 바른 가치를 실현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학 이야기 플러스 정신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실천의 문제 이런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선생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조정하고 대답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우리 가수 공연이 또 있습니다. 강연 끝나시고 그 사이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한껏 마음껏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6월에는 나뭇잎이 짙어진다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그 달 명령법이 생각나고 또 이루는 잿빛이나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뿐이라고 말한 괴테의 말도 생각납니다. 생명의 나무가 영원한 초록빛이라면 만해 마을의 영원한 푸른빛은 푸른 생명의 나무 같은 만해 시인의 푸른 정신일 것입니다. 님은 같지만 시인들은 아마 그 정신을 기리는 오늘 여러분을
인디언들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풍경의 변화와 또 삶의 성찰을 주제로 해서 1년 12달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6월은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경의 변화는 시인을 자연을 쓰는 서기로 만드는 기막힌 시적 대상이 되고, 모든 시는 삶의 성찰로부터 통해 오는 것이란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저는 시를 쓸 때 시를 어떻게 키울까 보다 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아이가 아이 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듯이 시가 시의 길대로 써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그 방식은 자연처럼 자유로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리에 어두운 맹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는 많지만 영혼을 건드리는 화가는 많지 않다는 앙드레 말로의 말이 우리 시인들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를 쓰려면요, 먼저 사물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보아야만 발견을 할 수 있고요, 또 발견해야만 새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되 제대로 보아야 안목이 생깁니다. 그냥 보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 것 오늘 또 본 것 보면은 보듯이 하면은 동어반복이 됩니다. 새로운 것은 시의 가치지만 동어반복은 시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은 늘 구경꾼이 되고 발은 늘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물을 세심하게 보는 현미경 같은 눈과 멀리 넓게 보는 망원경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고요. 나그네가 된 발은 낯선 곳을 찾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처음은 자기만의 경험입니다. 뭐가 끈적끈적해가지고 태양 반대쪽에 놓인 물방울과 빛의 산란으로 무지개가 떠는 것처럼 시는 결핍이라는 자양분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슬픔에 의지하되 슬픔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슬픔을 최소 조건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일상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마음의 치유를 상처하는 좋은 길이며, 글쓰기 습관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 배려라고 치유의 글쓰기의 저자 세포드 코미나스가 자신의 그 체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을 때 저의 느낌은 마치 이랬습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나는 글을 썼다. 그 글을 보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꿔지기를, 또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또 글을 읽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소비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쓰려고 하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시란 무엇이며 시를 통해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나를 이 고통스럽고도 피말리는 일에 등을 떠미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시인으로만 살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시인으로 살아온 50년의 시를 쓰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년. 반세기 세월은 다리가 놓이고 숲이 베어지고 바다를 메우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꽃과 열매의 아픈 허리가 휘어지고 푹신한 의자가 삐걱거리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어린아이가 늙어가고 늙은이가 죽어가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일요일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나의 시력 50년째 되는 날이다. 이제는 살려고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저는 시인이 된 지 올해로 57년이 됩니다. 50년이던 7년 전에는 제 체험을 바탕으로 산문집 작가 수업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시인인 나의 반세기를 토로했습니다. 시인은 제가 본 풍경을 제 운명처럼 삼는 자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이 나이 50이면 하늘이 뜻을 한다는 지천명의 나이인데 시에는 나이가 없었는지 저는 아직도 시를 왜 쓰는가, 시가 무엇인가, 어떻게 쓰면 잘 쓰는가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질문을 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문학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늘 만행을 해야 한다고들 했을 것입니다. 만행이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수행하는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도 만행하는 수도자의 자세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나에게로 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시의 길이고 시인의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는 무엇일까요? 시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시인마다 시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시란 삶의 의미이고 치유이며 구원이고 내가 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방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더러 왜 시를 쓰느냐 물으면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시로서 나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시는 절로 나를 새롭게 하고 시는 절로 나를 밝게 하며 시는 절로 나를 철들게 합니다. 이것이 시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또 어느 때 나에게 시쓰기란 괴로운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쓸 때는 침처럼 무겁고 괴롭지만 한편의 좋은 시를 얻었을 땐 어느 곳에도 비교되지 않고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저더러 왜 하필이면 돈도 밥도 안 되는 시를 쓰냐 하면 쌀로 지은 밥이 배를 부르게 한다면 시로 지은 밥은 정신을 부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때 당신들은 왜 그것만 묻나, 내가 몇 번이나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묻지 않고 라고 말한 C.D. 루이스의 시인의 말을 빌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땐 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의 질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질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으며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는 사치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시는 사치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시를 쓰면서 제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자발적 소외와 지독한 고독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고독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순수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를 쓸 때는 고독을 자양분으로 삼고 정신은 고독을 공기처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압니다. 고독을 잃어버리면 시의 고갈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시의 고갈이란 표현의 고갈, 리듬의 고갈, 또 소재의 고갈, 영감의 고갈입니다. 고갈이 오면 시의 위기, 시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가지 많은 것, 창작의 기본 방법인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찢어버려라, 지워버려라 하는 것을 늘 생각 곁에 놓아둬야 합니다. 기본 없는 달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를 쓸 때 왜 어떻게가 시인의 물음이라는 것 같은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것은 시의 위기, 시의 죽음은 위기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시의 위기, 시의 죽음은
새로운 시를 탄생케 하는 최고의 진로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네 번째 시집 마음의 수수밭에서부터 어둡고도 무기력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빛이란 이따금 어둠을 지불해야만 쓸 수 있고 또 웃음도 이따금 울음을 지불해야만 터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집이 나오기 전 저는 배낭을 메고 전라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떠돈 길 위의 시인이었습니다. 길 위를 헤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과 자연은 두 개가 아닌 불의의 세계이며 등차가 없는 무등의 경지이며 또 세상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보편적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와 하늘 같은 경계 없는 것들을 우리를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저는 어둡고도 상처의 긴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맨다고 다 방황하는 것은 아니었고 멍들었다고 다 썩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한 시인이 변화와 변모를 거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인들에게 왜 시를 쓰느냐고 물어보면 시인마다 그 대답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나는 내가 아니기 위해 시를 쓴다 하는 시인도 있고요. 질서를 벗어나기 위해서 쓴다는 시인도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가 좋아서 쓴다는 시인도 있고 또 말하기 싫어서 시를 쓴다는 시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인은 작은 우주에 큰 우주를 들여놓기 위해서 쓴다는 시인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잘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건 시로서 나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시와 소통할 때 가장 덜 외롭습니다. 근데 바람을 내가 참 좋아하니까 바람이 나를 그냥 대환영을 해주네요. 네. 너무나 바람아 반갑다. 네. 저는 시를 쓸 때마다 시인이 되기 전에 저 자신한테 당부하고 또 다짐하던 세 가지 말을 지금도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그대는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삶을 만드는 자료니까라고 말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과 시를 쓰지 않으면 살아있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시를 쓰라는 릴케의 준엄한 말과 대학생 때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저한테 편지를 하셨는데 그 속의 말 이제 세월 막 허송 청춘 부재에 풀이하자면 세월을 막 허송하지 말아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잊지 않고 시란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시인이 나는 누구인가 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고 또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시인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인가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시인이라면 시를 쓴다는 이 간단한 물음이 간단하지 않게 가슴속에 매달고 살 것입니다. 시인에게 시는 세상의 헛것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고 입이 쓸 때까지 뭔가 멋진 것을 찾을 때까지 쓰고 또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뇌과학 있죠. 뇌과학에서는 한 가지 일을 25번 반복하면 뜻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쓰고 또 쓴다면 반드시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 완성은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완성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과정에 그 완성이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깊이도 삶의 무게도 말의 새로움도 현실의 절박함도 생의 성찰도 없이 허영내가 물씬나는 진동하는 시는 아무리 기고가 현란해도 좋은 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인들에게 남은 장벽은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재능을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은 시의 가치를 상상력에 두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고유 악기 중에 줄이 하나밖에 없는 악기가 있는데, 줄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왜요? 줄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도 상상력의 현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 순간에 전환된다고 합니다. 상상력의 현, 얼마나 매혹적인 현입니까? 시인들도 상상력의 현 같은 시의 울림통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 울림으로 시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모성입니다. 시에도 모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끌림과 떨림이 있어야 울림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끌림과 떨림과 울림이 있는 시의 상상력은 재능을 불러내고 이미지를 돋보이게 합니다. 대상과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소리를 깊이 듣는 김영찬이 있어서 소리 명창을 만들어내듯이 시를 깊이 보는 눈명인이 명시를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쥐는 귀가 퇴화된 동물인데 관심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청력이 10배나 좋아지고, 또 굴뚝새는 8초에 103가지 음을 내면서 숲을 노래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시인도 그런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 시인은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 시인이라고 했고, 돌아가신 평론가 김현 선생은 이 세계는 과연 살만한 것인가 묻기 위해 결핍에 더듬이를 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짜 시인은 타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만 진짜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도 타자와 함께 한다는 옥타비오 파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인의 눈은 언제나 구경꾼이 되고 발은 얼라그네가 되어 낯선 곳을 찾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진짜 시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온 정신, 온 몸으로 시를 써서 살아있는 좋은 시가 되면 그 시는 독자들이 읽으려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살아있는 시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내가 본 만큼 쓰게 하고 내가 발견한 만큼 쓰게 하는 내 삶의 저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와 소통할 때 가장 덜 외롭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저에게 다른 삶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시 외에요. 시가 제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나를 살려준 건 사람이 아니라 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생각해도 배신을 하는데 시는요, 정성을 들인 만큼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제 내 삶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놓아버릴 수도 없는 운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조강지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운명을 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명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에 혼신을 바칠 수 있었겠으며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시는 저에게 던져진 운명처럼 존재합니다. 나를 끌고 가는 시가 없었다면 따라가는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시는 단독 정부의 수반처럼 무서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는 정신의 부활을
맞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신은 나를 정신을 이방인으로 소외시킵니다.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저는 끊임없이 바람이 너무 지나치네 정말. 지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냥 날뛰네요 지금 정신없이. 살아있는 신은 정신의 부활을 맞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신은 나를 정신의 이방인으로 소외시킵니다.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저는 끊임없이 의기의식을 느끼고 끊임없이 부딪히며 끊임없이 자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세를 가지려고 애씁니다. 시를 주도하는 힘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시석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우리들 앞에 벽이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잠깐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한 번씩 내려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달려온 길에 후회가 없도록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를 쓸 때도 벽 앞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장점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헤맨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와 반성을 되풀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꽃 심고 김 매듯 글도 삶도 매일매일 일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로 글을 쓰지만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언어로 쓴 책이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라면 말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소통 능력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명언, 명시, 또 명작 등을 불미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를 또 언어로 짓는 사원이라 하고요. 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고 말에도 뼈가 있다는 이 말도 다 언어의 힘입니다. 그러면 언어의 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람과 파리가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네요 지금. 1920년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날 이건 내가 어디에 또 쓴 적이 있는데 가난한 한 노인이 가난한 한 노인이 나는 시각장애입니다라는 편말을 놓고 공원 앞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몇 사람만 접선할 뿐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시각장애인 앞에 잠깐 머물다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적선통에 동전 던지는 소리가 끊임없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것일까요? 그 편말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글귀를 바꿔놓은 사람은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루통이었습니다. 앙드레 브루통은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와 함께 옥타비오 파스에게 근대시의 문을 열어준 시인입니다. 언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워낙 감동을 받은 일들이라. 미국의 작가 델마 톰슨의 여성 작가 델마 톰슨의 이야기입니다. 델마 톰슨이 전쟁통에 군인인 남편을 따라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편지를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두 사나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흙탕물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아버지 편지에 감동한 딸 델마 톰슨은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출간한 뒤에 어느 인터뷰에서 델마 톰슨이 한 말도 단 2줄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별을 찾을 수 있었다. 언어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힘이 시를 쓰게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감동받아서 단 2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언어의 힘이 시를 쓰게 하지만 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며 시인이란 정막이라는 무서운 짐승을 기다리는 고독한 사냥꾼들입니다. 고독은 누구의 적분도 사절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타인을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고통받는다면 아이고 뭐 내 고통을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지 고통은 지 고통이죠. 어떻게 남의 고통에서 우리가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독이나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시인들은 고독을 잃어버리고 시의 운명을 걸지도 순정을 바치지도 않으니까 절창이 나오지 않는다고 평론가 정과리 선생이 쓴소리를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반성문을 썼습니다. 또 어떤 병자는 요즘 시인들은 그 예이츠가 말한 단순한 생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제멋에 겨워 산다고도 하지만 제멋에도 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멋에 격이 없으면 그거는 제멋이 아니라 제멋대로일 것입니다. 제멋대로 시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부터. 시인은 일상 속에서도 일상 너머를 보아야 하고 그 속에서도 상식적인 감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꼬리 타분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맨날 무슨 여자들 만나면 내 손주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뭐 내 아들이 무슨 박사고 막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시인들을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왜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지 손주는 지 손주지 내 손주입니까?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또 하면 상처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 특히 주부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감각을 버려야지 삶도 글도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길들인 정신으로서는 새롭고도 뛰어난 시가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를 대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말을 다루는 솜씨일 것입니다. 이 말의 표현 그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말은 침묵에 근접할 때 가장 사람의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완성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말의 선택, 말의 표현, 말의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의 조화나 균형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퇴고와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는 무엇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무엇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들의 시를 쓰기 위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말을 찾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언어에 끌려다니지 말고 언어를 주제해야 합니다. 시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품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를 쓰려면 우선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봐야지만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구체적인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고 시적 여운과 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랑은 작은 물결과 큰 물결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 랭보는 시인을 보는 자, 발견하는 자, 즉 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랭보의 견자의 시약입니다. 릴케는 말테이수기에서 나는 파리 한복판에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쓰고 있고,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사람들은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 작곡가 타레가 아시죠? 타레가는 정원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작곡했고요. 뭉크는 크라카다우섬의 저녁노을을 보고 절규를 그렸고, 알퐁스 도데는 리보롱산의 절경을 보고 별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그에 끼어들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소폭포의 물줄기를 보고 직소포의 덜달을 썼습니다. 이처럼 보고 발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시를 쓰게 하고 오늘을 통한 삶의 성찰이 시를 쓰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를 살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를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지만 시를 살아내는 것은 삶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형상, 시적 형상도 그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난 법은 없습니다. 바람이 오늘 많은 말을 해주네요. 네. 바람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은지 어떤 시적 형상도 그것이 돌발적으로 오는 법은 없습니다. 괴로움의 통과 없이 정신을 내리치는 절박한 질문 없이 시의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의 모티브를 어디서 찾습니까? 누가 말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자연 체험이나 생활이나 또 뭐 그림, 소설, 영화, 또 건축에서도 없고 공상이나 또 침묵에서도 때론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양기자라는 소설이 참 좋은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지만 숨은 꽃이라는 걸 읽고 제 시 사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직소폭포 물줄기를 보고 직소포의 덜달을 썼고요. 그리고 떠돌 때 강원도 수수밭을 보고 마음의 수수밭을 썼고요. 또 영화 아비정전 보셨죠? 그걸 보고 1분 동안이라는 시를 썼고요. 고호의 그림 슬픔 아시죠? 그 그림을 보고 비 오는 날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일본의 천재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독특한 건축을 보고 또 동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안도 타다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참 좋던데요. 예. 그 중에서도 내가 쓰신 중에서도 직소포의 덜다와 마음의 수수밭은 내 대표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에 맞서는 정신을 긴 투쟁 끝에 얻어진 시입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유비를 내리고 황무지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흐르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물같이 썩지 않는 정신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역사는 기억에, 문학은 상상력에, 철학은 이성에 직결된다는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내 시의 시작 과정은 길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썼고 길찾기를 통해 삶을 썼습니다. 길은 곧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 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은 높이에 대한 열망으로 산에 대한 시를 많이 썼고요. 중년 시절에는 깊이에 대한 관심으로 물에 대한 시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높이도 깊이도 아닌 넓이에 대해 쓰게 됩니다. 마치 좀 거창하지만 니체의 인간 정신의 3단계 같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낙타, 또 중년의 사자, 노년의 어린아이 같은 걸 정신의 3단계로 봤잖아요. 근데 마치 그 변화 같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어린이처럼 그리는데 50년이 걸렸다면서 나는 100년이 걸려도 좋으니 어린애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는 우리가 시인은 동심이고 천심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린애 같은 시를 쓰고 있는지 언제나 그렇게 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시심, 천심, 동심 같은 그런 순수한 것에는 꼭 마음 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또 시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한 거는 내 시가 독자들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초심이든 동심을 시심 속에 들여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럴 때가 있다는 시집을, 정말 좋은 시집을 쓴 이정록 시인이 여기 계시지만 동시도 아주 잘 쓰잖아요. 근데 동시를 쓰려면 이런 동심이나 천심이 없으면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동시를 못 써봤거든요. 시 독자는 그래서 시의 채찍입니다. 준마, 아주 잘 달리는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들이 어떤 데 시들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시 고갈이 올 때마다 절필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핍과 갈등을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정신을 차려서 시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그 갈등과 결핍이요. 그리고 갈등 결핍 없으면 시를 못 씁니다. 예. 너무 충만하면 어떻게 시가 나오겠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정직할 때 절창이 나온다는 말을 저는 늘 자신을 자각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정직할 때 절창이 나온다. 이 말은 늘 나를 자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각이 막혀있는 정신을 뚫고 나아가는 내 의지입니다. 삶은 사는 것으로 저를 증명하지만 시는 삶을 살림으로 저를 증명합니다. 시는 또 혁명은 세상을 바꾸지만 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가 체게바라는 페루 시인 세자르 바헤어의 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푸른 노트에 필사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체게바라가 참 시를 아는 좋은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마음이 쓰고 입이 쓰고 뭔가 멋진 것을 찾을 때까지 쓰고 또 쓸 것입니다. 이 지극한 기쁨으로 저는 시를 쓰는 걸 지극한 기쁨으로 합니다. 독자와 사회와 시인이 함께 시 권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 권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선 문학이 사유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문학 강국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시인들이 시를 쓰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가 어떤 경우라도 시를 위한 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을 위해, 다른 한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 한편은 우리를 외면한 사람들을 위해 바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끔 저더러 밑도 끝도 없는 거짓을 왜 해요? 라고 하면 그게 다 제 운명인가 보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제 손으로 빈잔을 채우는데 익숙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또는 기름처럼 있거나 시의 세계 바깥을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겉은 비록 사람살이를 닮았어도 마음은 늘 빛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내다보면 그 횟수만큼 나이가 더해가지만 시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참 다행하다고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에 대한 저의 신념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진화도 없습니다. 신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길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도 시를 쓰면서 알게 됩니다. 오래전 여러분도 읽어보셨어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사람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책이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는 한동안 부끄럽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옛날 선비 정신과 서당식
교육 같은 그렇게 훌륭한 교육이 있는데도 그거는 되새겨보지 않고 왜 선진국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한 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온 지 12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어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는 내내 그 부끄러움이 저를 시인으로 추천해 준 선생님의 말씀과 겹쳐져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시 공부할 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시를 쓸 때는 요즘 다 그렇게 말하죠. 왜 어떻게라 말을 물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진정한 시는 이 세상에 모래사막과 진창이 있다는 것을 안다. 너 앞에 놓인 원고지가 떠오르는 해처럼 눈부신 것만 아니니 원고지 공포를 느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다 명심하거라. 그 말씀은 1965년 대학 3학년 때 대학생 시인이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시인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이며 시인은 시를 끝낸 순간이 아니라 쓰는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일갈로 들려 지금도 옷깃을 여매게 됩니다. 시인 말레르메가 시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백지의 공포라고 한 말도 떠오릅니다. 백지는 원고지를 말합니다. 요즘 원고지가 지금 기계 때문에 다 서름을 받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원고지에 글을 쓰고 또 그냥 손으로 글을 쓰기도 씁니다. 기계를 전혀 안 합니다. 시인으로 살기 위해 또 시인으로 삶을 다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유배를 내리고 황무지를 찾아 떠나야 하고 자발적 소외와 지속한 고독을 자청해야 한다고 평자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평자는 시인들은 고독을 의연하게 살아내야 하고 고독이 시를 정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삶을 철저히 앓기 위해 내 시를 내 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방이라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세상에서 발견되는 새로움과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서 시인들은 오늘도 시를 씁니다. 쓰는 것만이 언어의 심장을 움직이는 시인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인은 자기 주변의 침묵하는 것들에 대해 대신해서 써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연과 우여곡절과 비극을 눈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시인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덜컥 열어젖히는 것 같아 저는 정말로 겁이 납니다. 겁나기 때문에 시의권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엄마야 누나야 대충 살자도 쓰고 있고 엄마야 누나야 술이나 먹자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인 모두가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질문을 늘 거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인터뷰는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그 시를 발표한 뒤에 어떤 문학 강연에서 독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 인터뷰에서 행복을 알고도 가지지 못할 때 운다고 하는데 80살을 인터뷰를 쓴다면 어느 때 웃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진 것이 시밖에 없을 때 웃는다고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이롭게 여겼던 산물들에 대한 첫 무릎이 시인에게 문학의 첫 길인데 어떻게 질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꽃으로 피우기 위해 쓰고 또 쓸 것입니다. 시란 결국 삶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인으로 살아오면서 말로 쓴 시가 우리를 얼마나 살게 하는지 생각하다가 얻은 시 나를 살게 하는 말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귀한 시간을 적겠습니다. 나를 살게 한 말들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는 말이 나를 살게 한다. 불완전하기에 세상이 풍요하다는 말이 나를 살게 한다.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는다는 말이 나를 살게 한다. 시가 없는 세상은 어머니가 없는 세상과 같다는 말이 나를 살게 한다. 그 중에서도 나를 살게 하는 건 사람을 쬐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말의 힘으로 나는 또 살아간다. 감사합니다.